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태론의 비판 이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태론의 비판 이론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후기 행태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제 비헤이버리즘을 극복하자는 논의가 바로 포스트 비헤이버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비헤이버리즘. 자, 그래가지고 이 후기 행태주의 같은 경우는 정치학 쪽에서 먼저 등장을 했고,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이스턴 같은 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후기 행태주의가 강조하는 거기 체크 한번 해볼까요? 적실성의 신조, 실천성, 요 두 단어 정도는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 그랬으니까 이게 비판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행태주의 같은 경우는 야 그냥 있는 그대로 행정인들이 뭘 하는지 관찰해보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정치인이나 행정인들의 행동들을 관찰해 보는 것이 이제 주 대상, 연구 대상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걸 연구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천성과 적실성의 신조 요 말이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경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쓱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기 행태주의가 행정학 쪽에서 나타난 게 바로 신행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행정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왈도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봅니다. 시라큐스 대학에서 이 연구가 이제 있었는데 미노부르크 회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시라큐스 대학 안에 미노부르크라는 곳에서 여기에서 이제 회의를 열고 이제 아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에 필요한 이 사회 문제가 뭐냐, 이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뭐냐, 행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책을 발표한 거예요. 여기에 신행정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징 중에서는 이제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했다 그랬는데 그 시민이 고객이다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메모를 좀 하신다면은 요 개념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기 신행정론하고 NPM입니다. 뒤에 나오는 신공공관리론 있죠? 예, 신공공관리론이라고 NPM이 있습니다. 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신행정론은 시민을 고객으로 봐요.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이런 관점이 공통점이지만은 두 이론은 또 정반대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민을 고객처럼 대우하고 시민이 원하는 걸 들어줘라 이런 면은 같아요. 예, 같은데 나중에 가면 또 NPS라고 신공공 서비스론으로 가면 또 이걸 비판합니다. 왜 자꾸 시민을 객체로 여기냐 뭐 이렇게 또 비판해요. 나중에 다른 이론에서는 그러기는 한데 여기 이제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한다 그러면은 요 신행정론하고 NPM 요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론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대응성 나왔죠, 그죠? 예,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중요하다 이랬고요. 전문직업주의를 통해 행정학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이먼식의 전문직업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사이먼의 전문직업주의 비판 이런 식으로 써 놓으셔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이먼이 얘기했던 전문직업주의는 행정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냥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지켜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행정인은 그냥 집행만 하는 거다.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해 줬거든요. 누가요? 사이먼이. 네, 그랬던 건데 왈도가요. 요거를 까는 거예요. 까고 이 행정인의 전문 직업주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관점이 너무 좁다. 네, 그래서 이게 결정된 걸 집행만 하고 실천만 하는 이 프랙티스하는 존재로서의 행정인을 상정한 것은 난 동의 못하겠다. 네, 오히려 행정인은 더 넓게 봤을 때 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그거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존재가 행정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말하는 전문직업주의가 좀 다른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왈도는 사이먼의 전문직업주의를 비판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고 본인만의 이제 행정인의 어떤 모습을 또다시 제시했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본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신행정론이 또다시 신행정론까지 제가 판서해 드렸었죠? 그랬었죠? 네, 맞죠? 판서해 드렸던 거 맞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또다시 올 수 있는 게 바로 야, 너 뭐야? 너 정치학이야? 이렇게 또 그쪽으로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치부될 수가 있으니까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어 논리예요. 방어 논리. 아니 사이먼이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래가지고 행정을 그냥 단지 정치랑 떨어진 집행 과정으로만 봤지만 그거 잘못됐다.
행정인도 능동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관점을 바꾸면서 그래도 그것이 행정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에는 훼손이 없다. 이렇게 막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 약점을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그렇고요. 가치 중립성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거 가치 개입성. 그래가지고 형평성 같은 것들을 매우 중시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가치지향적이다. 그런 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봐두시고 넘어가 보시면 인본주의란 말이 나왔죠. 이게 눈물이 좀 있는 그 어떤 학문의 전개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한 게 좀 사이먼의 행태론이라고 하는데 드라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인들은 이렇더라 이것만 봤지만은 여기서는요, 고뇌가 있는 거예요. 고뇌가. 이거 말이야. 행정이 이래서 해야 되겠어? 우리 사회 소외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걸 외면해서 되겠어? 이런 거예요. 마음이 되게 뜨거운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이 뜨거운 만큼 항상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나중에 가서 조금 이렇게 복귀할 때 좀 손해를 보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 감정이 막 이렇게 이게 복받쳐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이 딱 나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좀 인정을 좀 덜 받죠. 왜냐하면은 냉정을 되찾고 들여다보면 당위적으로 이래야 돼!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어떤 학문적인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게 학문적으로는 조금 사이먼보다는 평가를 좀 덜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그러면 행정 행태로는 거기에 포함해서 얘기하지만은 요거 실행정론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 점들이 좀 단점이죠. 항상 그렇지 않아요? 옆에 뭐 가족들하고도 그렇고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먼저 화 팍 내면은 나중에 가서 사과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꼭.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비슷하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객관화된 요 논리성이 딱 갖춰져야 되는데 그 논리성은 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마음이 더 앞서는 것이다 보니까 학문적인 평가는 조금 박하게 받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뜨겁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을 중심에다 놓고 본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탈관료제 조직 설계를 전제로 했다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하나 좀 체크해 보실래요? 이게요. 엊그저께 있었던 2021년도 군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행정론이 탈관료제 조직 설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언급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인데 제 교재는 넣어놨잖아요. 언급을 그렇게 많이 안 했었어요, 지금까지. 왜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소개는 했었는데 여기 시험에 덜컥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정부가 나서갖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관료제스럽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근데 이미 시대가 이때가 1960년대 말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때는 이미 관료제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관료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완벽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비판들, 탈관료제적인 경향이 이미 경영 쪽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부 조직에 대해서도 신행정론은 탈관료제 조직 설계를 전제로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료제스러운 거는 어떤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건데 이제 시대적 분위기도 분위기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니까는 관료제 안에 있는 행정인들이 딱 기계 부품처럼 탁탁탁 짜여져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신행정론은 관료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 문제를 막 찾아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관료제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은 비적극적이거든요. 그 사람 되게 수동적이거든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능동성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탈관료제 조직 설계다.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관료제 안에 있는 공무원들 떠올려 보면 되게 수동적이다. 시키는 일만 한다. 복지부동한다. 그런데 신행정론에서 행정인들은 능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걸 해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관료제스럽다. 이런 평가를 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급진적 성향 띄었다 이렇게 돼 있죠. 당시 미국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너무 급진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되고요. 관료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관료 권한이 커지는 거. 요즘에 보면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저 재판 결과 같은 거 보고 야 뭐야?
예전에 다른 판사는 이렇게 판단하던데 비슷한 상황에서 이 판사는 왜 이렇게 판단해? 이거 AI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막 해요. 그러죠? 양형 기준 같은 거 탁 넣어가지고 AI에다 탁 맡겨라.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구멍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얘기, 그런 비판이 막 나오는 게 막 화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판사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 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기존의 판례랑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큰 권력을 쥐고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시험 봐서 그 자리까지 가 있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시민을 대표할 권한이 어디 있어요? 대표할 권한은 없어요. 시험 봐서 간 관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죠? 검찰개혁도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잖아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들을 하지만은 그러지만은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대다수였었거든요. 방향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정파적으로 좀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검찰이 너무 힘이 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었어요. 검사 무섭잖아요. 그러잖아요. 검사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를 가지면 안 돼요, 민주주의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공포를 느끼는 거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떳떳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후진적으로 권력을 쥔 사람한테 내가 밉보이면은 내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가 있으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국민들이. 근데 검사들도 되게 막강한 거나 가지고 있었는데 검사들이 시민들한테 그럴 수 있는 힘은 그냥 시험 봐서 붙은 거거든요. 그거잖아요. 시험 봐서 붙은 거지 뭐 그 이상 우리가 뭐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자리를 다 선거로 선출하기도 어렵고 또 선거로 선출하면 그때그때 분위기를 타잖아요. 뭐 바람이 일어나면은 저쪽으로 확 몰려갔다가 표가 어쩔 때도 이쪽으로 막 몰렸다 이러기도 하니까 그거는 또 좀 전문성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딜레마 상황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임명되는 관료들도 있는 것인데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임명하는 관료들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관료들이 너무 많은 힘을 갖는 것은 과연 그러면 민주주의에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선거로 당선됐으면 그래도 내가 내 권한을 너가 좀 대신 행사해라고 위임이라도 해주는 형식이 있는데 시험 봐서 붙은 사람을 이거 좀 애매하네. 이게 남는다고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 행정 관료들의 권한을 되게 팽창시켜 주는 거죠. 신행정론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의원도 아니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힘을 쓰지? 이런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가 좀 있다. 뭔지 이해했죠? 왜 아까 그 판사 검사 얘기했는지 알겠죠? 그런 이제 퀘션 마크가 남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관료가 뭐라고 말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공정성의 확보는 어떻게 해도 논란은 생겨요. 이게 관료들이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뭔가를 행했을 때 공정한가? 그 관료가 선택한 게 다 옳은 건가? 이게 공정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또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차별 논란 같은 게 항상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자꾸 고려하라 그러면 야 나는 뭐 죄졌냐? 내가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내가 국가로부터 말이야 이렇게 세금만 내라고 강요받고 나한테는 해주는 것도 없고 이거 억울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역차별 논란 생길 수 있고 뭐가 도대체 공정한 거냐 이런 논란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인정돼야 되느냐.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이것이 각자 머릿속에 떠올리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수이익과 공익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엊그저께도 그런 거 나오던데 지금 뭐 여름철이 되면은 해수욕장에 그 한철 장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노점상 같은 사람들의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점상들 좀 안 됐잖아요. 사회적 약자고 뭐 자기 가게를 낼 능력도 잘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리어카 같은 거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장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줘야 될까요? 근데 그러면 자기 돈 내가지고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가면서 정당하게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러면
그 정당하게 장사하는 사람들 세금 엄밀하게 잘 내고 이런 사람들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냥 노점하는 사람들이 무슨 세금을 내겠어? 무슨 세금을 낼 것이고 무슨 법을 지키겠어요? 노점 자체가 법으로는 불법인데, 그잖아요. 이 딜레마예요, 이런 것도. 그죠? 사회적 약자라고 일컬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상인들 간에 갈등이 생겨갖고 어디 해수욕장에서 상인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공식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쪽에서 나 가가지고 막 가건물 같은 거 철거하고 포크레인 갖고 가서 막 이러니까 가서 몸으로 맞고 막 서로 싸우거든요. 그런 장면이 보도가 됐던데, 그게 이제 각자는 다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텐데, 그 특수 이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다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과제, 난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난제랑 싸우셔야 되는 그 입장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 균형을 잡아줘야 될까? 이것이 되게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인데, 냉정함을 잃지 않는 자세도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공정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특수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사회적 약자가 주장하는 특수이익은 다 정당하냐?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달라고 요구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막 상처받을 때도 있거든. 내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서 내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생각하고 갔다가 막상 그런 사람들 만나봤더니 막 너한테 쌍욕을 해가면서 열심히 해줬는데도 이거 갖고는 안 된다면서 막 더 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뭐 그냥 거저 받으면서 하나 주니까 두 개 달라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맨날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무 인간에 대한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난 도대체 뭔가 막 자존감을 막 상실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고, 특히 아직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상처를 쉽게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 받으면 단련되는 거거든, 원래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지나치면 안 되고, 나에 대한 상처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다 그래, 그냥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냉정하게 균형을 찾아야 되지, 무조건 이상 가난하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온당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부러 와서 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뭘 획득하기가 더 용이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해달라는 걸 그냥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죠? 뭔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행정론은 가슴이 뜨겁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서가지고 다 들어주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또 사회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얘기고요. 현상학으로 한번 가봅시다. 현상학. 현상학은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현상학이다 그러면은 이게 신행정론의 그 인간 중심성 있잖아요. 여기서 그거를 계승해서 한 발 더 나갔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신행정론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로 해서 현상학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행정론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이제 좀 유행하다가 70년대 초반 뭐 이때까지 하다가 사그라들었고, 요 현상학은 막 80년대까지 넘어와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현상학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가 인간 중심성을 그대로 승계하다 보니까요. 그게 남다 보니까 얘는 지나치게 또 너무 인문학, 철학 이런 경향을 좀 띠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현상학이다 그랬을 때 현상에 대한 개개인의 지각으로부터 그의 행태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뭐예요? 이 행태 이론의 비판 이론이다. 왜냐면 행태 이론은 액션보다는 비헤이버였죠. 개별적인 액션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액션들을 모아갖고 비헤이버리즘, 거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상학은요, 아니다는 거야. 각 개인의 개성, 각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헤이버보다는 액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현상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과학스럽지 않은 경향도 좀 있어요. 사회과학은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게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지 않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하몬의 행위 이론이에요. 그래서 액션 티어리입니다. 우리가 행태 이론은 비헤이버리즘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액션 티어리예요. 그래가지고 행위 이론 이렇게 아예 이름 명명도 되어 있습니다. 하몬 됐죠? 네, 하몬의 행위 이론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그래갖고 특성 한번 볼게요. 논리실증주의. 기존에 있었던 행태론의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목해 보면은 다 각자가 모두가 다 정답이어야지 이게 막 뭐가 논리적이다 실증 이거는 객관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해석학적 방법을 쓴다. 해석학은 이런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데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아이의 행동을 막 관찰하고 얘기를 막 들어보고 부모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서 그걸 종합적으로 자기 판단해서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저 많이는 안 봤는데 한번 봤더니 애가 왜 그럴까? 막 이러고 보다가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나 이제 알았다고 쟤 왜 그런지 알았다고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게 해석학적 연구예요. 그리고 그분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쟤 왜 저러는 거, 쟤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지. 그 양반이 얘기하면 믿어주지. 전문가한테 기대는 거거든요. 이게 해석학적 연구는요. 실증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실증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그 사람 시각으로 바라본 해석 있죠. 해석.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내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 그거를 그냥 학문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 방향이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법칙이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개별 문제 중심으로 갔다. 행태가 아니라 행동이다. 객관이 아니라 주관이다. 그리고 대신 인간을 되게 수동적인 존재, 법칙에 따르는 존재처럼 여겼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능동적인 존재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실제론이 아니라 유명론으로 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유명론을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문화를 하셨으면 사회 명목론이라고 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유명론이 다른 말 명목론인데 사회라는 것은 개인들이 그냥 모인 게 사회일 뿐이지 사회 자체가 뭐 별다른 특성을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유명론이에요. 실제로는요. 반대거든요. 개인들이 그냥 모였다고 그들의 성향이 사회에 그대로 그냥 투영되는 게 아니고 사회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순간 그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게 실제론이에요. 그런데 현상학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야, 사회라는 것도 그러한 개성을 가진 개인들이 그냥 모인 것 뿐이야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끼리 논쟁이에요. 학자들끼리 논쟁이라 뭐가 꼭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현상학은 이런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감정이입이란 말이 나왔죠. 65페이지 가보시면 감정이입,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관찰한다. 상대방을 존중한 인간 존중 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주관성이란 말이 시험에 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간주관성, 상호주관성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봐봐요. 근데 봐봐.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오은영 박사가 나와갖고 쟤 왜 그런지 내가 알겠어. 그러고 막 했어. 분석을. 근데 또 다른 아동 심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딱 보더니 다른 해석을 해. 전혀 다른 해석을.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연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전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해석해 준 거를 우리가 인정해 준다 손 치더라도 그들끼리는 누가 분석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분석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돼야지 이게 서로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학문적인 연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통계를 믿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그러지만은 그 해석은 전문가라면은 누가 해석을 하든 같은 결론에 도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학문적인 의미가 그래도 좀 있지. 그잖아요. 학자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보세요. 주관이 다른 연구자랄지라도 동일한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면 동일한 해석과 설명이 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객관성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그거를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학문적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것조차도 되지 않으면 그거는 학문으로 가치가 없어요. 전혀.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 주관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생겼다 이런 것인데요. 한계는요, 너무 주관적이잖아. 공통점을 찾기 어렵죠. 이렇게 이거 학문화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비판을 또 받는다. 그리고 너무 개인에게 집착해가지고 사회 구조가 실제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현실에서. 근데 그걸 너무 무시한 거지. 사회라는 건 형식적으로만 존재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해. 이름만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인들이 모여진 게 그냥 사회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라면 열심히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공동체 의식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는 것이 나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보다 또 그것이 더 앞설 때도 있거든요. 나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 무조건 최우선이다 이렇게만 보진 않아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스타일로 태어났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에서 걔네들의 역사를 공부하고 걔네들의 관점을 자꾸 주입받았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옆 사람한테 피해도 주지 말고 대신에 내가 뭘 하든 네가 뭔데 간섭이야 이래버리거든요. 걔네는 그 관점 굉장히 큰데 그렇게 했겠지. 여러분들 마스크 불태우면서 막.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고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저 한국 사람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의식하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지라는 게 한 발 더 나가서 남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참는 게 있어야 돼. 이런 것도 좀 할 줄 안다는 거지 서로. 이해되죠? 그리고 떼그지 문화가 있죠. 그래갖고 그 중에 누군가가 나는 그래도 마스크 안 쓸래. 그러면은 막 야 너는 뭔데 그래 막 이래가지고 막 그죠? 공격하고 막 그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잖아요. 그거 사실은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좀 웃긴 거예요.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국가가 마스크를 안 썼다고 처벌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 막 받아들이고 마스크 안 쓴 사람 얘 처벌해라. 강하게 처벌해야 돼. 그냥 냅두면 안 돼. 이기적인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서양의 문화하고는 되게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속성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 있지. 근데 현상학은 이런 영향력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모인 게 사회지 무슨 뭐 사회가 무슨 개인한테 영향을 주냐 그런 건 없어. 이래 버리니까 비판 받겠죠. 또 다른 관점을 가진 학자들한테 그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보고요. 자, 됐죠? 이 비판 이론들 다음 시간에는요. 이거 이제 교재로 꼼꼼히 봤는데 이제 신제도주의도 비판 이론이잖아요. 행태 연구의 비판 이론인데 얘는 덩어리가 엄청 커요. 엄청 커서 요거는 조금 이제 끊어서 가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판서를 제가 생략하고 책으로 쭉 따라와 봤는데 이제 판서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가면서 그러면서 책하고 같이 조화롭게 또 끌고 나가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죠. 네.